네, 지금부터는 정치권 사정 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서울시장 선거 도전하셨었는데요. 네, 선거 결과 어떻게 보십니까? 죄송합니다. 일단 죄송하고 또 한편으로는 정말 좀 반성도 많이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예.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러게요. 뭐 이제 드릴 말씀이 일단 없고요. 저는 크게 보면 어쨌든 선거는 우리 정부와 이 여당, 정부 여당이잖아요. 공동 책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크게 봐서 국민들께서 견제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견제가 필요하다. 네. 그럼 민주당이 좀 오만했던 겁니까? 우선 뭐 선거 시작할 때 광역단체장이 16개인데 15대 1 이렇게 하고 시작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기려면 16대 0이 됐어야 되는데 네, 아무리 생각해도 경북은 못 이기는 데잖아요. 그럼 16대 0이 될 리가 없는데 네, 처음부터 15대 1 이렇게 세팅한 것 자체가 오만하기 짝이 없는 그런 거였다고 이제 결과적으로 네, 그렇게 돌이켜 보면 그렇고요. 또 한편으로는 아무 근거 없이 서울도 낙승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선거운동 내내 사실은 아웃복싱만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선거 전략도 도대체 없고 그런 이제 지도부의 총체적 무능을 보여준 그런 이제 선거였다 이렇게 보이는데 제가 다른 방송에서도 여러 차례 얘기를 했지만 예를 들면 대구만 하더라도 이제 김부겸이냐 아니냐라고 선거를 끝까지 질문을 그렇게 가져갔어야 되는데 이진숙이 어떻다 무슨 이런 이야기를 중간에 하면서 사실 김부겸이냐 아니냐 그래서 김부겸을 한번 쓸 거냐 말 거냐 이렇게 인물 투표 그 광역자치단체장 선거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보궐선거는 14개가 있긴 했지만은 그 부가적인 거였고 기본은 지방선거였잖아요. 지방선거 후보를 뽑을래 말래 이렇게 인물 투표로 갔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네. 당 지도부가 마치 이번 선거를 무슨 자기의 어떤 정치적인 이런 승부를 거는 것 같은 이런 식의 이제 당과 당의 대결로 네. 가다 보니까 대구, 부산 이런 데가 이제 김부겸, 전재수 이런 인물에 대한 호불호 이렇게 선거가 치러지는 게 아니고 네. 이진숙이냐 아니냐. 그다음에 뭐 추경호로 보수를 다시 뭐 어떻게 모할 이제 재집결이죠. 그러니까 예. 보수 결집을 할 거냐 말 거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한동훈, 박민식 네. 이런 논쟁이 오히려 더 관심을 끄는 주제로 이렇게 이제 선거 프레임이 전환되면서 저는 결과적으로 선거가 이제 우리가 소개 성과를 못 거두는 방향으로 갔다 이렇게 보이고 그게 결국에는 서울시장 선거에도 악영향을 준 거거든요. 서울시장 선거가 이번 선거처럼 주목을 못 받고 또 여당 후보가 이렇게 존재감이 없는 전략도 없고 비전도 없고 이런 선거는 없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지도부의 총체적인 무전략, 네. 무능력 이런 걸 그대로 이제 보여주는 선거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뭐 대통령께서도 1주년 때 말씀하셨지만 선거 지면 10,000가지 이유가 나온다라는 말씀 좀 주셨는데 그 엄밀히 좀 생각을 해보면 당시의 정세는 이제 최소한 100일 전부터 카운트를 좀 해보자면 내란 청산이 요구됐고 그리고 대통령 지지율이 굉장히 높았고 그리고 여론조사 지지율을 돌려보면 물론 이제 나중에 이게 그 1대1 구도로 갈 거다 상당히 좁혀질 거다라는 전망은 있었지만 그리고 당시에서는 상당히 이제 민주당이 우세에 있었기 때문에 그 지도부에서 전망을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나이브해졌다. 예, 저는 뭐 아주 오만한 행태를 이제 우리가 노정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게 대표적인 게 15대 1 네. 전망이었던 거라고 저는 보고요. 또 한편으로는 수도권의 경우는 부동산 민심이 네. 상당히 이제 민주당에게 특히 정부에게 네. 경고등을 켜게 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그런 점에서 보면은 저는
정부에서도 좀 반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어떤 반성이 예를 필요할까요? 들면 이제 김용범 실장이 초과 세수의 사용 방안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아주 이제 우리가 경제 전망이 낙관적이기 때문에 네. 이제 마치 이제 분배나 이후 선거 이후에 선거는 승리할 거고 네. 선거 이후에 우리 정부가 어떤 일을 할 거냐에 대한 논의로 네. 국정에 관심이 초점이 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선거는 당연히 이긴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뉘앙스를 사실 풍기기도 했고요. 네. 또 토지 거래 허가제죠. 네, 네. 토호제. 그리고 이제 대출 규제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사실은 서울 곳곳에서 경고등이 왔었는데도 네.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이제 정부가 좀 일종의 어떤 전향적인 네. 조치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반응도 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사실은 이제 우리 한강벨트에서의 이제 압도적인 국민의힘 지지 그리고 심지어는 경기도 성남 그다음에 뭐 네. 이제 용인 예, 경기 서남부. 안산 예. 뭐 하남 예. 이런 이제 한강벨트에 연동돼 있는 지역이죠. 예. 그러니까 그런 지역에서조차도 상당히 이제 부동산 민심 이런 게 확인이 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차제에 정부와 여당이 같이 이제 민심의 결과를 좀 겸허하게 수용하고 이후에 이제 좀 더 겸손한 자세 네. 그리고 정말로 좀 이렇게 국민들의 뜻을 좀 이렇게 새기는 네. 그런 이제 정책적인 검토 뭐 이런 것들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이 돼요. 이 오늘 아침 그 한겨레 신문에 경북대학교의 최한수 교수가 긴 리포트를 한바닥을 털어서 보도를 했는데요. 여기에 보면 부동산 정치 불패 보여준 서울시장 선거 뭐 이렇게 해서 20, 30대 남성층이 주도하는 세대의 균열이 분명히 존재했고 또 다른 측면에서 보자면 이 정치적 강남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서울이. 그러니까 서울의 부동산- 결과를 보면 나중에 이제 전수조사를 별도로 뭐 하면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현재까지 통계를 보면 20대 남성의 75%가 국민의힘을 그러니까요. 지지했다고 하잖아요. 예. 그리고 심지어 뭐 압구정동이나 이런 데는 재건축 단지가 예. 압구정동 전체를 차지하다시피 하는데 거기에 85% 예. 정도가 국민의힘을 찍었다고 하니까요. 예. 정말 이렇게 강남의 부동산 신화 예. 이런 게 이제 국민의힘 쪽으로 예. 지지를 몰아주고 있다 이런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자산 격차나 자산 불평등 이런 부분을 또 보여주는 네. 부분이기도 한데 그런 면에서 보면은 민주당은 참 딜레마적 상황 예, 아닙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기존에 예.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면 좋지 않은 일이다. 그다음에 이 부동산이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는 소유보다는 네. 좀 이렇게 아무래도 1인 1가구 이제 별로 보면은 1인 1주택 이상 가지는 거는 좀 불평등을 강화시키는 일이다. 네. 요렇게 이제 일종의 약간 도덕적 잣대 같은 기준이 좀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네. 이런 부분을 현재 대한민국과 같이 전 세계 경제 성장률 1위 그리고 초과 세수가 올해 거의 뭐 내년이죠. 내년에는 100조 이상이 난다는 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럴 정도로 돈이 흘러 넘치는 대한민국 그리고 주가가 8천을 넘는 네. 현재와 같은 이런 이제 일종의 자산 시장이 뭐 부동 자산도 있고 유동 자산도 있는 것인데 자산 시장이 활성화되고 있는 네. 현재와 같은 이런 상황에서 과연 민주당이 부동산에만 이제 전통적 시각을 그대로 고수할 건가 뭐 이런 질문이 지금 우리 앞에 도착한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 민주당 안에서 이런 논의가 좀 있습니다. 일종의 이제 노선. 민주당의 노선. 과거에는 이제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이었잖아요. 김대중 정부 때부터 노선이. 근데 이제 그래서 뭐 혹자는 차제에 그냥 행정수도를 빨리 이전해가지고 예, 가야 된다 이런 얘기도 이제 있고. 논의가 앞으로는 본물처럼 나올 텐데요. 저는 당내에서 이런 논의가 좀 있습니까? 이제 시작해야 된다고 저는 앞으로, 생각하고요. 예.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지금 부동산 정책이 다주택자를 규제하는 그렇습니다. 그 양도세 중과 유예 논란에서도 이제
그대로 나왔던 게 다주택자가 약간 중과세를 받아야 되느냐 예. 마느냐.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다주택자라고 하는 게 한편으로는 주택을 여러 채 가지고 있는 부자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전월세를 공급하는 네. 임대업자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집 없는 사람 입장에서는 다주택자들한테 집을 빌려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집을 어찌 보면 거주 공간으로 제공하는 사람일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다주택자에 대한 시각과 정책이라고 하는 게 이제 굉장히 사실은 부동산 안정뿐만 아니라 거주 안정에도 굉장히 필요한 네. 정책일 텐데 거기에 대한 시각의 문제가 하나 이제 논쟁이 근데 문재인 정부 되죠? 때 너무 그렇게 풀어가지고 임대업자를 그렇습니다. 풀어줘가지고 아무래도 이제 갭투자 그 논란이 그래서 예, 이제 있는 거죠. 거잖아요. 그 근데 실패, 부동산 정책 실패. 또 한편으로는 예. 다주택자를 규제를 하게 되니까 예. 어떻게 되냐면은 똘똘한 한 채를 보유하려고 하는 성향이 강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 채 예를 들면 내가 5채를 가지고 있는데 100억이다. 그럼 한 채 20억 아니에요. 네. 평균적으로. 예. 근데 100억짜리 하나 가지면은 또 보면은 1인 1주택이라고 해서 네. 굉장히 또 이 감면해 주는 게 많아요. 음. 또 거기다가 장기 보유하면 더 네, 있죠. 이제 장특공. 장특공이라고 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공제가 많은데 네. 아니 100억짜리 한 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내는 세금이 20억짜리 5채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 훨씬 적으면 네. 이게 아니 한 채를 가지려고 하지 누가 5채를 가지고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100억짜리 한 채가 있는 지역은 뻔하단 말이에요. 우리 성북구 같은 경우는 100억짜리가 없거든요. 아 그래요? 없습니다. 아파트가. 성북구 성북동에 부자들 많은 거 아니에요? 성북동에는 넓은 집들이 예, 있는데 예. 뭐 100억짜리 정도까지는 제가 아직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 꽤 비싸긴 하죠. 예. 그런데 지금 말하는 건 아파트 한 채. 아파트 그러니까 한 30 몇 평, 뭐 40 몇 평 네. 평당 가격을 예, 예. 얘기하는 거니까요. 그 33평에 뭐 예를 들면 100억이면 3억이잖아요. 예. 평당. 2억만 잡아도 50평이면 100억이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들 보면 둘 다 규제할 거냐. 그러니까 똘똘한 한 채도 규제하고 이제 다주택자도 규제할 거냐. 네. 이제 이 지금 현재 정부 정책은 둘 다 규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그러다 보니까 출구가 없지 않냐 뭐 이런 논란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강남에 있는 이제 주민들이 이제 이재명 정부나 민주당이 결국에는 이제 자기들한테 네. 세금을 더 매기지 않겠냐. 그 불안이 있더라고요. 예, 이 제가 불안이 현장에 가서 아주 이제 투표로 현실화된 맞아요. 거라고 예.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 문제에 대해서 차제에 사실 민주당이 또 정부가 이제는 조금 정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온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 다음 총선도 이제 제가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예. 그런 국면을 맞이하지 않을까 예. 싶기도 하고요. 제가 이제 지방선거 이후에 이제 전화로 몇몇 의원님들 전화를 돌려보니까 첫 말씀이 야 28년 총선이 민주당한테 굉장히 어려웠겠다. 예, 그 전망이, 저도 예. 그런 느낌이 의석이 사실은, 뭐 예. 120에서 150 이렇게 막 점차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근데 그 지금 뭐 시간 아유 벌써 50분이네요. 근데 30대 여성들 같은 경우에도 지역에서 올라와서 월세가 너무 비싸서 맞습니다. 예. 서울에서 살기 어려워서 이 친구들도 이번에 민주당에 대해서 표를 거의 주지 않았다. 이런 그러니까 30대 여성이 53% 정도가 국민의힘을 찍었다고 하니까요. 네. 이게 민주당 입장에서는 심각한 균열 지점이죠. 네. 그러니까 지난번 대선까지만 해도 2030 남성들은 대체로 뭐 50% 이상, 60% 가까이가 국민의힘 찍고 예. 20, 30대 여성들은 민주당. 압도적으로 민주당을 그렇습니다. 지지했다고 되어 있었는데 이게 균열이 오고 그게 결국 이번 생활 문제를 다루는 지방선거에서 네. 표심으로 표출됐다는 것 자체가 이후에 이런 이제 이제 생활적 불만 네. 이런 게 우리가 여당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심판 선거로 돌아설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우려 이런 게 그렇죠. 이제 현실화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일테면은 그 소위 얘기하는 그 강남의 요구와 그다음에 이 30대 여성들의 이 직장인들의 평범한 네. 전월세로 고통받고 있는 평범한 서민들 시민들의 목소리와 민주당이 어느 쪽에 힘을 더 실어줄 거냐 뭐 이것에 맞습니다. 대해서 굉장히 이제 고민이 우리 될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노선 갈등이. 노선을 좀
재정립해야 되는 네. 그런 상황에 직면한 게 맞는 것 같고요. 음. 특히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경제가 성장할수록 네. 반도체가 잘 될수록 AI 시대가 올수록 네. 양극화 문제와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의 노선 네. 이 문제는 결국 도전적 질문이 계속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렇군요. 이번 전당대회 핵심 과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이번 전당대회가 이제 8월 17일로 정해졌습니다. 네네. 방금 전에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정청래 대표가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인식에 공감한다. 그리고 반성할 부분은 반성하겠다라는 입장 밝혔고요. 선거 관련된 질책을 받아들인다. 앞으로 당정청 원팀을 강화하겠다라는 입장이 나왔습니다. 어제 공교롭게도 대통령 환송식에 정청래 대표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서 하여간 오늘 아침 조간이 전부 그냥 집중 네. 보도를 했습니다. 청와대에서는 지금 뭐 선관위 사태 때문에 너무 일이 많으니까 최소화했다. 그래서 굳이 나오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입장을 이제 정무수석 통해서 주말에 입장을 건넸다라는 건데요. 또 좀 이례적이죠. 예, 예, 이례적이고 총리가 나갔잖아요. 그렇습니다. 총리가 나갔습니다. 그 총리는 또 교체 예정인데 네, 교체 예정인 총리는 나가고 당 대표가 안 나가니까 말이 나오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좀 보면서 약간 우려스럽긴 했어요. 왜냐하면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모든 정치는 행동 자체가 하나의 음.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이제 그동안 이재명 대통령 순방시마다 당 지도부가 늘 네, 이제 나가서 환송을 했는데 네, 이번에 그게 이제 없고 음, 공교롭게도 지방선거 패인 네, 뭐 내지는 뭐 지방선거의 책임 뭐 이런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와중이었기 때문에 더 사실 약간 주목받는 네. 그런 일종의 메시지였던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예.